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통해 기교하는 마음의 심리적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기 성찰과 조직 리더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주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고전과 심리학의 통찰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해 주세요. 조직과 삶에서 길을 찾는 깊이 있는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강연, 명예를 나눌 때 리더십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모든 공을 가져가도 괜찮은 걸까? 오늘 함께 나눌 고전 구절은 이런 감정의 뿌리를 꿰뚫는 통찰을 전해줍니다. 完明美界不宜独任增歇于人可以远害全身汝行无名不宜全推隐歇归己可以韬光养德완전한 명예와 아름다운 절개는 혼자 독차지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남과 나누며 해로움을 멀리하고 온전히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반대로 부끄러움과 오명은 모두 남에게 떠넘겨선 안 되며 일부를 자신에게 돌릴 줄 알아야 빛을 감추고 덕을 기를 수 있다. 왜 우리는 타인의 실적에 반감을 느낄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비교, 이론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특히 성과가 수치화되고 순위로 평가되는 조직 구조에서는 누군가의 성공이 곧 내 실패처럼 느껴지는 자기 위협 self-threat이 되기 쉽습니다. 그 순간 인정받지 못한 내 모습에 자존감이 흔들리고 시기심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인간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이런 감정은 단순한 질투나 열등감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아주 인간적인 심리 구조, 그리고 환경의 영향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심리, 지제는 사회적 비교 성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특히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대개 자기 개념이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 안에 확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말, 성과, 시선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면 기뻐하기보단 위축돼 자신의 성취보다도 타인의 반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평가, 중심적 사고방식, 즉 외제 통제적 사고입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를 통제하기보다 내 인생은 운이나 상황,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성취는 곧 나의 위협이 됩니다. 비교는 경쟁이 되고 경쟁은 불안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런 심리적 성향이 왜 생길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에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학업 중심의 서열 사회입니다. 학창 시절 우리는 등수, 점수, 대학으로 끊임없이 평가받았습니다. 그 결과 나는 몇 등인가라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둘째, 성과 중심의 기업 환경입니다. 회사에서는 KPI, 실적, 성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누군가의 성과는 곧 나의 위협이 되고 같은 팀원이지만 실은 경쟁자가 되어버립니다. 셋째, 비교 중심의 양육 환경도 있습니다. 그 집에는 벌써 취업했대. 누구는 장학금 받았다더라. 이런 말은 어린 시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기 가치 타임보다 앞서느냐, 뒤처지느냐로 내면화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존감이 낮다기보다는 자존감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보다 나을 때는 우쭐하고 조금만 뒤처져도 급격히 위축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자기 안의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 위에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비교 말고 나만의 방향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심리적 성향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이건 절대적 실패가 아니라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않는 감정입니다. 즉, 성취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정성에 대한 민감성에서 시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완영미저를 독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명예를 혼자 차지하면 위협이 됩니다. 특히 팀, 프로젝트에서 결과를 독식하면 다른 구성원은 내 노력을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이런 감정은 곧 정서적 거리감, 맹수, 조직 불신으로 연결됩니다. 둘째, 경쟁이 자극되고 협력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혼자만 빛나면 나머지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 결과 구성원 간의 심리적 안정감이 사라지고 조직 전체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이 고전이 말하듯 명예는 나눌수록 덕이 되고 책임은 감쌀수록 내면이 단단해진다는 태도입니다. 실제 조직에서의 예를 들면 성과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 동료들의 협업 덕분입니다. 이런 한마디가 팀 내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공로를 나누면 다음 기회에는 더 강한 지지와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반감이 아닌 존경, 시기가 아닌 영향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문학 동아리나 대학 수업에서 교수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모든 학생을 지도하기보다는 소규모 팀을 구성하여 학생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팀 내에서 서로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며 학습할 경우 이해의 깊이도 커지고 자율적인 사고력도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은 고전 문헌의 지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구절이 그것을 잘 표현해 줍니다. 万民每节不宜独任，曾些一人，
可以远害全身. 명예와 아름다운 절조는 혼자 감당하기보다 나누어 맡김으로써 해를 멀리하고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책임이나 지식을 혼자서 짊어지기보다는 일부를 타인과 나누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학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수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기보다는 학생들 각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배워나갈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구절도 함께 인용할 수 있습니다. 入心无名，不宜全推，引些规矩，可以韬光养德. 치욕적인 일이나 나쁜 평판도 모두 남에게 떠넘기기보다는 일부를 스스로 감당함으로써 덕을 기르 자신을 숨길 수 있다. 이 말은 지도자 또는 교수의 입장에서도 유효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도 자율성과 책임을 일부 맡김으로써 오히려 전체의 조화와 질서가 더 잘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팀별 학습은 서로의 지식과 이해를 나누는 과정에서 더 깊은 학문적 성취를 이끌어내며 교수 혼자의 가르침보다 풍부하고 조화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 기반 학습에서 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팀 활동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팀원 간의 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팀 기반 학습의 장점은 사라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팀원이 있을 경우 다른 팀원들은 쉽게 소외감이나 불공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같은 평가를 받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며 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학습에 대한 동기도 떨어지고 일부 팀원에게만 책임이 집중되면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갈등이 팀 전체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환경적인 부작용입니다. 협력이 부족하면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 시간 관리가 비효율적이 됩니다. 같은 자료를 여러 사람이 중복해서 조사하거나 반대로 아무도 하지 않아 빠진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서 팀 전체의 학습 분위기도 가라앉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원래 팀 학습의 장점은 상호 피드백과 협업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팀원 간 협조가 없다면 단순한 역할 분담에 그치게 되고 결국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팀 전체의 성과는 일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개인의 기여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지고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협조 없는 팀 활동은 단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자 간 관계 형성, 자기 성장, 나아가 협업, 능력 같은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핵심 역량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교육자는 단순히 팀을 구성하는 것을 넘어서 협력의 가치와
방법을 함께 지도하고 평가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팀, 기반, 학습이 진정한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교육과 인간 중심의 학습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더 많은 자료와 통찰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팀 기반 학습에서 팀원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교수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많은 교수님들께서 팀 과제를 도입하지만 학생들끼리 잘 알아서 하겠지라는 기대만으로는 협력적인 팀워크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학생 간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수자의 적극적인 설계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학습의 목표와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별 과제를 하세요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이며 각자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장은 일정 조율과 시간 관리를, 서기는 기록과 요약을, 발표자는 논리적 구성과 발표 연습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죠. 둘째, 팀 구성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작위로 팀을 나누기보다는 서로 다른 성격이나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적절히 섞어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생 스스로 팀을 고르게 하더라도 너무 편향된 구성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교수자는 팀별로 자체적인 규칙을 설정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의견은 존중한다, 회의는 1시간 이내에 끝낸다와 같은 실천적 규칙들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학생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넷째, 평가 방식도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팀 전체의 결과물만 평가하면 기여도가 낮은 학생도 같은 점수를 받게 되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여도와 협업 태도, 상호 피드백까지 반영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평가, 동료 평가, 팀 활동 일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겠죠. 다섯째, 중간에 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팀 내 갈등은 없었나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교수자는 중재자이자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섯째, 많은 학생들은 협업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수자가 기본적인 협업 기술, 예를 들어 의사소통 방법, 역할 분담 요령, 갈등 해결 전략 등에 대해 간단히라도 훈련이나 안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는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실수나 의견 제시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업이든 학교든 공공기관이든 어떤 단체이든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위협으로 해석할 때 비로소 반감과 시기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완명미절 불이독임 뛰어난 성과일수록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조직 내 갈등 없이 진정한 리더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고전 해석과 조직 심리학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해 보세요. 산과 리더십을 정제하는 언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